1989년 10월 31일 미쓰비시 부동산은 뉴욕 맨해튼의 상징 록펠러 센터를 14억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충격받았습니다. 미국의 심장이 일본에 넘어간 겁니다. 같은 해 소니는 컬럼비아 픽처스를 34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할리우드가 일본 것이 됐습니다. 1988년 일본 GDP는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2위였습니다. 미국 GDP의 70%에 달했습니다. 도쿄 23구의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과 같다는 농담이 나왔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소니 워크맨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도시바, 히타치, 애니시는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1988년 세계 반도체 기업 톱10 중 6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도요타는 미국 자동차 시장을 무너뜨렸습니다. 혼다, 닛산이 뒤를 따랐습니다. 디트로이트가 무너졌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 일본에 항복했습니다. 1979년 하버드대 사회학과 교수 에즈라 보걸은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저펜 에즈 넘버1. 일본이 1등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교수가 일본을 1등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미국인들이 인정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이겼다고. 1985년 일본 1인당 GDP는 1만 1000달러였습니다. 한국은 2500달러였습니다. 4배 이상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우러러봤습니다. 일본 제품을 동경했습니다. 일본처럼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일본 GDP는 세계 4위로 추락했습니다. 독일에 추월당했습니다. 인도가 5위로 바짝 쫓아옵니다. 2023년 일본 1인당 GDP는 3만 3000달러입니다. 한국은 3만 2000달러입니다.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반도체 시장 삼성전자가 세계 1위입니다. 도시바는 파산했습니다. 엘피다는 사라졌습니다. 르네사스는 적자의 화덕입니다. 디스플레이 시장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1, 2위입니다. 샤프는 대만 기업에 팔렸습니다. 파나소닉은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조선산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조선 부문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시카와지마 하리마중공업은 조선에서 거의 손을 뗐습니다.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세계 시장을 장악합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의존합니다. 문화산업,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J-팝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0년대 세계를 정복했던 일본은 어떻게 몰락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일본을 역전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0여 분 동안 일본 경제 몰락의 진실과 한국 역전의 비밀을 파헤치겠습니다. 저펜 에즈 넘버1. 이것은 단순한 책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현실이었습니다.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1968년 일본 GDP는 세계 2위로 올라섰습니다. 서독을 제쳤습니다. 그 후 20년간 일본은 미국을 추격했습니다. 1980년 일본 GDP는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은 2조 8천억 달러였습니다. 격차가 2배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988년 일본 GDP는 3조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은 5조 1000억 달러였습니다. 격차가 1.7배로 줄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2000년이면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IMF도 세계은행도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성장률은 연평균 45%였습니다. 미국은 23%였습니다. 이 속도면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1인당 GDP를 봅시다. 1985년 일본 1인당 GDP는 1만 1000달러였습니다. 미국은 1만 8000달러였습니다. 하지만 1995년 일본은 4만 3000달러로 폭등했습니다.
미국은 28,000달러였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1인당 소득에서 일본이 세계 1위가 된 겁니다. 반도체를 봅시다. 1980년대 중반,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1988년 기준 세계 반도체 기업 매출 톱10입니다. 1위 NEC, 2위 도시바, 3위 히타치, 4위 모토로라, 5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6위 후지츠, 7위 마스시타, 8위 필립스, 9위 인텔, 10위 미쓰비시. 일본 기업이 6개입니다. 미국 기업은 3개뿐입니다. NEC의 반도체 매출은 47억 달러였습니다. 인텔은 29억 달러로 9위였습니다. 일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DRAM 시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세계 DRAM 시장의 80%를 장악했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미쓰비시. 이 5개 기업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무너졌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DRAM에서 철수했습니다. 모토로라도 포기했습니다. 인텔도 DRAM을 포기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본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봅시다. 1980년 일본은 11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세계 1위였습니다. 미국은 800만 대로 2위였습니다. 도요타는 1980년에 미국에서 58만 대를 팔았습니다. 1985년에는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1990년에는 150만 대였습니다. 혼다도 급성장했습니다. 1980년 38만 대에서 1990년 85만 대로 늘었습니다. 닛산은 1980년 52만 대에서 1990년 49만 대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미국 빅3는 무너졌습니다. GM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980년 46%에서 1990년 35%로 떨어졌습니다. 포드는 23%에서 20%로 하락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9%에서 8%로 줄었습니다. 반면 일본차 점유율은 1980년 22%에서 1990년 30%로 급증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 디트로이트가 붕괴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노동자들이 해고됐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 일본에 무릎 꿇었습니다.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니 워크맨은 1979년 출시 이후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1989년까지 5천만 대가 팔렸습니다. 모든 젊은이가 소니 워크맨을 원했습니다. 파나소닉, 히타치, 도시바, NEC. 일본 전자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TV, 비디오, 오디오, 가전제품 모든 분야에서 일본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 부동산 가격은 미쳤습니다. 도쿄 황거의 땅값이 캘리포니아 전체 땅값보다 비쌌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1989년 일본 전체 부동산 가치는 2,000조 엔으로 추정됐습니다. 이것은 미국 전체 부동산 가치의 4배였습니다. 일본 국토 면적은 미국의 25분의 1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치는 4배였습니다. 긴자의 땅값은 평당 1억 엔을 넘었습니다. 평당 100만 달러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평당 100만 달러입니다. 주식 시장도 폭등했습니다. 1985년 니케이 지수는 1만 3천 포인트였습니다. 1989년 12월 29일 니케이 지수는 3만 8,91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4년 만에 3배가 뛰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세계 1위였습니다. 1989년 기준 세계 시가총액 톱10 기업 중 7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NTT, 일본흥업은행, 스미토모은행, 후지은행, 다이이치권업은행, IBM, 엑손, 도쿄전력, 로열더치쉘, 도요타. IBM이 6위, 엑손이 7위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일본입니다. 은행 4개가 톱10에 들어갔습니다. 전화회사, 전력회사, 자동차회사까지. 일본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일본이 세계 경제를 지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을 추월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 호텔.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였습니다. 지호회의였습니다. 이날 그들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플라자 합의입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달러 가치를 낮추고 엔화와 마르크화 가치를 높인다. 왜? 미국 무역 적자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1985년 미국 무역 적자는 1220억 달러였습니다. 그중 절반이 일본과의 거래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일본 제품이 미국을 점령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강요했습니다. 일본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안보 동맹국이었습니다. 미군이 일본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결과는 엔화 폭등이었습니다. 1985년 9월 환율은 1달러당 240엔이었습니다. 1986년 말 환율은 1달러당 150엔으로 떨어졌습니다. 1년 만에 엔화 가치가 60% 올랐습니다. 1987년 환율은 1달러당 12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엔화가 2배 강세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일본 경제에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수출 붕괴였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를 예로 들어봅시다. 1985년 도요타는 미국에서 한 대당 1만 달러의 차를 팔았습니다. 환율이 240엔이었으므로 도요타는 240만 엔을 받았습니다. 1987년 환율이 120엔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차를 1만 달러에 팔아도 도요타가 받는 돈은 120만 엔뿐입니다.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아니면 가격을 올려야 했습니다. 240만 엔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2만 달러에 팔아야 했습니다. 가격이 2배가 되면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일본 수출 기업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수익을 포기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포기하거나 대부분은 수익을 포기했습니다. 적자를 감수하고 수출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리를 내렸습니다. 1985년 일본은행 기준금리는 5%였습니다. 1986년 4.5%로 낮췄습니다. 1987년 2.5%로 더 낮췄습니다.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수출 기업들이 버티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싼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1986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부동산 가격은 1986년에서 1990년 사이 3배 올랐습니다. 오사카는 4배 올랐습니다. 미친 상승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도쿄에서 집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100년 대출이 나왔습니다. 3대가 갚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할아버지가 빌리고 아버지가 갚고 손자가 완납하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품이 나왔습니다. 주식도 폭등했습니다. 1985년 니케이 지수는 1만 3천 포인트였습니다. 1989년 12월 29일 3만 8,915포인트를 찍었습니다. 3배가 뛰었습니다. 모든 일본인이 주식을 샀습니다. 회사원, 주부, 학생까지. 주식만 사면 돈을 벌었습니다. 부동산만 사면 부자가 됐습니다. 버블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일본 경제는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1989년 5월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었습니다. 미에노 야스시가 새 총재가 됐습니다. 그는 버블을 우려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 경제가 무너진다고 판단했습니다. 1989년 5월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5%에서 3.25%로 1989년 10월 3.75%로 1989년 12월 4.25%로 1990년 3월 5.25%로 1990년 8월 6%로
1년 3개월 만에 금리가 2.5배 올랐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대출을 규제했습니다. 은행들에게 부동산 대출을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1990년 4월 부동산 총량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0% 이하로 억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돈을 빌릴 수 없게 됐습니다. 부동산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1990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빠르게. 1991년 부동산 가격은 20% 하락했습니다. 1992년 30% 더 떨어졌습니다. 1995년까지 부동산 가격은 정점 대비 50% 폭락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더 빨랐습니다. 1990년 1월 4일 니케이 지수는 38,915포인트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해 10월 1일 22,221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10개월 만에 48% 폭락했습니다. 1992년 8월 14,309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점 대비 63% 폭락입니다. 수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부자들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중산층이 파산했습니다.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실화됐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니 담보가치가 사라졌습니다.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1997년 11월 야마이치 증권이 파산했습니다. 일본 4대 증권사 중 하나였습니다. 100년 역사의 거대 금융사가 무너진 겁니다. 1997년 11월 홋카이도 탁쇼쿠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일본 20대 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1998년 10월 일본 장기신용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일본 주요 은행이 연쇄 파산했습니다.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는 60조 엔을 은행에 쏟아부었습니다. 50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았습니다. 버블 시절 싼 금리로 돈을 빌려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던 기업들. 자산 가격이 폭락하자 부채만 남았습니다. 좀비 기업이 됐습니다. 파산은 안 하지만 성장도 안 하는 기업들입니다.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근근히 버티는 기업들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 기업의 30%가 좀비 기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신규 채용도 안 합니다. 연구개발도 안 합니다. 그저 버틸 뿐입니다. 일본 경제가 멈췄습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년이 됐고 30년이 됐습니다. 2025년 지금까지도 일본은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무너지는 동안 한국은 달렸습니다. 1990년대 한국은 일본의 실수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세계 DRAM 시장의 80%를 지배했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가 세계 톱3였습니다. 한국은 삼성전자가 1983년에야 64K DRAM을 개발했습니다. 일본보다 5년 늦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5%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1기가 DRAM을 개발했습니다. 일본을 추월한 겁니다. 삼성은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삼성은 역발상 투자를 했습니다. 위기 때 공장을 지었습니다. 위기 때 생산을 늘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을 때 삼성은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적자를 감수했습니다. 결과는 일본 기업들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엘피다는 2003년 히타치와 NEC의 DRAM 사업을 합병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두 거대 기업이 합쳐도 삼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2012년 엘피다는 파산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습니다. 도시바는
2017년 반도체 부문을 매각했습니다. 미국 베인캐피털에 팔았습니다. 18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150년 역사의 도시바가 핵심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2024년 현재 세계 DRAM 시장 점유율입니다. 삼성전자 42%, SK하이닉스 27%, 마이크론 23%, 한국 기업이 69%를 차지합니다. 일본 기업 0%입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32%, SK하이닉스 19%, 키옥시아 19%, 웨스턴디지털 13%, 마이크론 11%. 키옥시아가 일본 기업입니다. 옛날 도시바 메모리입니다. 한국이 51%, 일본이 19%입니다. 한국이 압도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파운드리 시장입니다. TSMC 62%, 삼성전자 12%, 글로벌 파운드리 6%, UMC 5%. 삼성이 세계 2위입니다. 일본은 순위에 없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은 LCD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샤프, 파나소닉, 소니가 세계 LCD TV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샤프의 아쿠오스 브랜드는 최고급 LCD의 대명사였습니다. 한국은 삼성과 LG가 일본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2000년 삼성 SDI와 LG 필립스 LCD가 본격적으로 LCD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보다 기술이 23년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어떻게? 대형화와 원가 절감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고화질 프리미엄 제품에 집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대형 패널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가격을 낮췄습니다. 시장이 한국으로 기울었습니다. 2007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LCD TV 시장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밀려났습니다. 샤프는 적자에 빠졌습니다. 2012년부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샤프는 대만 홍하이에 인수됐습니다. 38억 달러에 팔렸습니다. 100년 역사의 일본 전자기업이 대만 기업에 넘어간 겁니다. 파나소닉은 2015년 LCD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소니도 2012년 LCD 사업부를 분리했습니다. 2015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OLED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2007년부터 OLED에 올인했습니다. 스마트폰용 OLED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습니다. 2024년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는 세계 중소형 OLED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TV 패널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합니다. 일본은 JDI 재팬 디스플레이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5% 미만입니다.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 조선 1위 국가였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이들이 세계 조선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1980년 일본은 세계 선박 건조량의 50%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5%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한국이 추격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선봉에 섰습니다. 1972년 설립된 현대중공업은 1990년대 급성장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해양 플랜트. 한국이 일본보다 빠르고 싸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한국은 세계 선박 건조량의 38%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27%로 밀렸습니다. 2010년 한국은 53%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일본은 13%로 추락했습니다. 2024년 현재 세계 조선 수주량 기준입니다. 한국 48%, 중국 44%, 일본 4%. 일본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2020년 상선 건조를 중단했습니다. 군함만 만듭니다.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은 조선 부문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일본 조선 산업이 붕괴한 겁니다. 왜? 혁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해양 플랜트에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일본은 기존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자동차를 봅시다. 2000년 현대자동차 판매량은 세계 10위였습니다. 도요타는 세계 3위였습니다. 격차가 컸습니다. 도요타는 590만 대를 팔았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합쳐서 240만 대였습니다. 2배 이상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대기아차 판매량은 730만 대였습니다. 세계 3위입니다. 도요타는 1위지만 격차가 줄었습니다. 도요타 1123만 대, 폭스바겐 924만 대, 현대기아차 730만 대. 그리고 중요한 건 전기차입니다. 2023년 전기차 판매량 테슬라 181만 대, BYD 302만 대, 폭스바겐 77만 대, 현대기아차 60만 대. 현대기아차가 세계 4위입니다. 도요타는 10만 대 수준입니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느라 전기차 전환이 늦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아이오닉, EV6, EV9로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전기차입니다. 그 시장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CATL 37%, BYD 16%, LG에너지솔루션 14%, 파나소닉 10%, 삼성 SDI 5%, 한국 기업이 합쳐서 19%입니다. 일본 파나소닉은 10%로 4위입니다. 하지만 파나소닉도 사실 테슬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CATL과 BYD로 공급선을 다변화하면서 파나소닉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 포드, 테슬라,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등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삼성 SDI도 BMW, 스텔란티스, GM 등과 계약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은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드래곤볼, 원피스, 나루토, 포켓몬. 전 세계 어린이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J-팝도 아시아에서 인기였습니다. 우타다 히카루, 아유미 하마사키, SMAP. 일본 가수들이 아시아 차트를 장악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 한류는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인기였습니다. 일본 시장에도 진출했지만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50억 뷰, 빌보드 차트 2위. 한국 가수가 세계 무대에 섰습니다. 2017년 BTS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2020년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핫100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였습니다. 블랙핑크는 2019년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공연했습니다. 2023년 세계 투어에서 20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K-팝이 세계 음악 시장의 주류가 됐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2020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비영어권 영화 최초였습니다. 2021년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장악했습니다. 111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1억 4,200만 가구가 시청했습니다. K-드라마가 글로벌 콘텐츠가 된 겁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실사 콘텐츠는 국내 시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J-팝은 아시아에서도 예전만 못합니다. 문화 영향력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문화산업.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은 일본을 우러러봤습니다. 2025년 일본은 한국을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완벽한 역전입니다. 왜 일본은 재기하지 못하는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령화입니다. 2024년 현재 일본 인구의 29%가 65세 이상입니다. 세계 최고령 국가입니다. 1억 2,400만 명의 인구 중
3,600만 명이 노인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일본 출생아 수는 72만 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156만 명이었습니다. 84만 명이 줄었습니다. 매년 중소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2050년 예측입니다. 일본 인구는 1억 명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38%가 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은퇴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노인은 젊은이보다 돈을 덜 씁니다. 투자가 줄어듭니다. 미래가 없으니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혁신이 사라집니다. 노인 사회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8%입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보다 10년 이상 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민에 매우 폐쇄적입니다. 두 번째, 경직된 사회 시스템입니다. 일본 대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는 15년입니다. 종신고용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한 회사에 평생 다니는 게 미덕입니다. 이것은 안정적이지만 혁신을 막습니다. 젊은 인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 연공 서열에 막힙니다. 나이든 임원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정반대입니다. 20대가 CEO가 됩니다. 30대가 회사를 상장시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합니다. 한국도 변화했습니다. 2000년대까지는 일본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달라졌습니다. 종신고용이 무너졌습니다. 능력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직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쿠팡, 토스, 크래프톤, 직방, 당근마켓. 2010년대 이후 한국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이 됐습니다. 일본은 2024년 현재 일본 유니콘 기업은 6개입니다. 한국은 20개 이상입니다. 인구는 일본이 2배 이상 많은데 유니콘은 한국이 3배 많습니다. 세 번째, 기술 혁신 실패입니다. 일본은 기존 기술에 안주했습니다. 반도체에서 밀렸을 때 차세대 기술에 투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존 DRAM 기술을 고집했습니다. 삼성은 낸드 플래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왔습니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를 고집했습니다. 수소차에 투자했습니다. 전기차 전환이 늦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2018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개발했습니다. 2021년 아이오닉으로 성공했습니다. 2023년 전기차 60만 대를 팔았습니다. 도요타는 2023년 전기차 10만 대 수준입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똑같습니다. 일본은 LCD 기술을 고집했습니다. 한국은 OLED로 갈아탔습니다. 일본은 프리미엄 시장을 노렸습니다. 한국은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낮췄습니다. 시장이 선택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네 번째, 엔화 약세의 역설입니다. 2024년 11월 현재 환율은 한 달러당 150엔입니다. 2012년에는 80엔이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보통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늘어나야 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일본은 수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무역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2022년 일본 무역 적자는 20조 엔이었습니다. 역대 최대였습니다. 왜? 일본이 만드는 제품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엔화가 싸져도 한국 제품과 중국 제품이 더 좋습니다. 더 싸거나 더 좋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일본 제품은 중간입니다. 그리고 엔화 약세는 국민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수입품 가격이 오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릅니다. 식료품 가격이 오릅니다. 실질 임금이 떨어집니다. 2023년 일본 실질 임금은 2.5% 하락했습니다. 19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국민이 가난해지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경제가 위축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일본은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경직된 시스템, 기술 혁신 실패, 엔화 약세. 이 네 가지가 일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일본의 흥망성쇠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전을 봤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GDP 세계 2위, 반도체 점유율 80%, 뉴욕 록펠러 센터 매입. 세계가 일본을 두려워했습니다. 미국마저 일본을 1등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일본은 GDP 4위로 추락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매각됐습니다. 조선 산업이 무너졌습니다. 문화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1위가 됐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OLED를 지배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조선을 이끕니다. BTS와 블랙핑크가 세계 무대를 장악합니다. 완벽한 역전입니다.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영광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성공이 오만을 낳았습니다. 오만이 혁신을 막았습니다. 혁신이 멈추자 쇠퇴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멈추는 순간 역전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일본은 기존 기술을 고집했습니다. DRAM에 매달렸고 LCD를 놓지 않았고 내연기관을 믿었습니다. 시장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몰락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반도체에서 밀리자 낸드 플래시와 시스템 반도체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LCD에서 OLED로 과감히 전환했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에 올인했습니다. 혁신이 생존이었습니다. 셋째, 위기가 기회입니다. 1997년 IMF는 한국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을 바꿨습니다. 구조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경직된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혁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삼성은 IMF 때 역발상 투자를 했습니다. 위기 때 반도체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일본을 추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은 버블 붕괴 후 30년간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좀비 기업을 살려뒀습니다. 구조조정을 미뤘습니다. 고통을 회피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높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일본의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가? 혁신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안주할 것인가? 미래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지킬 것인가? 한국의 선택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입니다. 후발주자도 선두를 추월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